회사는 부족한 운영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해일기업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속 어음 3천만 원을 대박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비용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약속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에 해당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니까 내장부에 받을 어음으로 적혀 있는 거고, 이걸 지금 할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의 할인인데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매각 거래고 할인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게 할인료죠. 자, 이 할인료는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잖아. 3천만 원 중에 30만 원 빼고 현금 받았는데 2,970만 원. 이 30만 원을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받으러 외상 매출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각 이 말을 계정 과목으로 처분이라고 하죠. 그럼 느낌이 오시죠?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잖아. 할인료가. 그래서 얘 계정 과목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각하면 처분이고 얘는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자, 그러면 자, 얘 분개해 보면 자,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지워지는 거고 해일 기업 거. 자, 그리고 금액은 3천만 원. 차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돈 받는데 돈 받는 건 30만 원 빼고 2,970만 원만 받고 차이나는 이 30만 원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매각 거래일 때 쓰는 거예요. 매각 거래일 때. 자, 혹시나 모르니까 자, 혹시나 차입 거래라고 하면 자, 나올 확률은 없는데 이론에서 물어본 적은 세무유급에 종종 있으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만약에 차입 거래라고 하면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 쓰는 게 아니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쓸 거고, 그리고 이 거래처는 은행에 할인했으니까 대박은행한테 돈 빌려온 거예요. 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그런데 돈을 현금으로 2,970만 원을 받고 차이나는 이 30만 원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쓸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그럼 매각 거래에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인데 차입 거래에서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론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나왔을 때 할인에 대해서 나올 때. 자,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할인료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 얘 둘 다 영업 외 비용이라서 그러면 차입 거래든 매각 거래든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면 맞는 이야기고, 그런데 계정 과목으로 이야기하면 얘 둘이는 다르게 되죠. 그래서 꼭 문제에 매각 거래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분계의 답을 원하면. 그럼 매각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매출 채권인데 매각 처분이네. 그래서 이 할인료만큼 손해봤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월 25일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당사의 보통주 1000주를 소각하기 위하여 주당 5,500원에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취득한 주식은 전액을 즉시 소각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뭐죠?
소각이라는 글자가 키워드죠. 소각은 감자를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감자라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차변의 자본금.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다른 내용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위에 보통주 1000주 액면가 5,000원. 그래서 500만 원의 자본금을 지우고 소각이라는 글자 있으면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무조건 얘가 기본 메인. 그 다음 이 소각을 하기 위해서 돈 얼마 들었니? 봤더니 현금 주당 5,500원이니까 그렇죠. 550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럼 50만 원 손해 봤다는 건 알겠죠? 500만 원 자본금 줄이는데 550 줬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자 차손이라고 말을 생각하지 말고 혹시 감자 차익 있는지는 꼭 확인하는 거예요. 자본거래소는 무조건 반대되는 계정 잔액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럼 오늘 날짜 7월 25일 날 자, 자본 가지고 하는데 자본 우선 상계 때문에 조회를 하면 자, 여러분들 자본 위치 모르니까 그냥 컨트롤 F 눌러서 자본금이라고 무조건 위치를 찾으세요. 자본금을 찾으세요. 먼저 자본금 찾아서 자본금 아래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든 우리 감자 차익이든 감자 차손이든 자유시 처분이익이든 자유시 처분 손실이든 여기 아래 이 정도 범위 안에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장부에 쓴 지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잔액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바로 못 찾으니까 자본금을 찾아서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감자 차손 쓰려면 감자 차익을 확인해야 되는데 없죠. 그럼 반대되는 계정 없으니까 우리는 바로 감자 차손이다. 금액은 5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9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주식회사 우연물산의 외상매출금 32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 단 전기에 대손 처리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 돈 받은 것만 처리하면 되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32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됐다는 거죠. 또 다른 건 같이 잡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얘가 1번.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320만 원이고 그 다음 3번 안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휙 돌려버렸네. 3번부터 할게요. 자, 그럼 3번부터 보면 예? 자, 8월 7일 날 의미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갑동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400만 원의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번 문제 낸 사람은 어음을 좋아하나 봐요. 그죠? 앞에는 어음의 할인이었고 이번에는 어음의 배서 양도죠. 그럼 제품 매출로 받아 봉환 중인 판매로 받아 봉환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 넘겼으니까 받을 어음 지울 거예요. 갑동 거.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쓸게. 대변에 받을 어음 갑동 거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500만 원 이렇게 쓰고 500만 원 아니네요.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 쓰고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100만 원이 이렇게 어음도 주고 돈을 준 이유가 의미상사의 외상매입금 갚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의미상사 거로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우리 다시 9월 9일자.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외상매출금 이 글자가 아니고 320만원 보통예금 회수한 게 1번이에요. 이것만 보면 우린 차변의 보통예금 320만원 알겠죠? 그리고 언제 대손 발생한 거냐,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전기에 발생하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 단기에 발생한 거면 원래 처리했던 대로 그대로 취소해야 되니까 원래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제든 아니면 우리 전표 내역을 확인하든 그 내역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전기니까 대손 충당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짝지가 누군지 외상매출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방금 돈 받은 보통 예금으로 320만원 받았다. 대변에 전기에 발생한 거 회수한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고, 얘는 외상매출금 거더라. 외상매출금의 짝지로 320만원. 자, 다음 9월 16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1000만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차감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5.4%로 가정하며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우린 지금 1000만원이 만기가 되어 1000만원이 되긴 했는데 이 중에 정기예금의 원금은 900만원인 거죠. 그럼 100만원은 이자라는 거잖아. 그럼 원천징수 한 거 이거는 이자 10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해야지 원금에는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죠. 그럼 100만원에 대해서 15.4%인 15만 4천원만 우리는 원천징수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이자 수익 100만원 중에서 15만 4천원만 하는데 원천징수 이야기 나오면서 자산 이야기 나오면 그냥 선납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분계 끝났네요. 자, 대변에 자, 대변에 정기예금 돈 들어오고 이자 수익 받는 건데 정기예금은 900만원이고 이자 수익은 자, 죄송해요. 1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 100만원의 원천징수 선납세금으로 떼인 게 15만 4천원이고, 그럼 나머지 984만 6천원은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자, 항상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익 계정 과목이나 비용 계정 과목은 금액을 이렇게 쪼개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전액을 쓸 거예요. 전에 이자가 얼마인데 얼마 세금 떼이고 얼마 받았다. 월급 줄 때도 월급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원천징수하고 얼마만 줬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무조건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꼭 저처럼. 저는 답 적어놓은 거 보시라고 이걸로 보이도록 하려고 기간을 펼쳐서 쭉 써놓은 거고, 여러분 하실 때는 어차피 이거 나가다 들어오면 날짜 순대로 쫙 다시 배열되죠. 그래서 그냥 입력해 놓은 거 본인 입력하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그냥 하늘에 보이게 한 거지,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자, 다음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갑시다. 다들 입력하셨으니까.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7월 12일 영국 소재 코바사에 제품을 5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대금 중 3만 달러는 당일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으며 남은 잔액은 8월 31일에 받기로 하였다.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이번에 직수출이니까 이번엔 과세유형은 16수출인데 선적일 오늘 돈 받고 또 미래 돈 받고, 그럼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쓰면 되겠죠. 우리는 과세 표준을 선적일 기준 환율 안 쓰는 경우는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한 경우만 그 환가한 부분이 환가한 금액인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오늘 받은 건 당연히 오늘 환율 선적일 환율이고 미래 받을 것도 선적일 환율. 그럼 우리는 달러당 1,100원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3만 달러 보통 예금 받았으니까 1,100원에 3,30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 나머지 이 환율은 나중에 돈 받을 때에 외상 매출금 지우면서 외환 차익 나오겠지. 그건 미래 이야기고 지금은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7월 10일 날 직수출이니까 16수출. 제품 팔았고, 자, 금액은 5만 달러가 달러당 1,100원이면 5,500만 원이고 거래처는 코바사.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제품 매출이고 차변의 보통 예금으로 3만 달러에 1,100원, 3,300만 원.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8월 31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다음 7월 13일 날 자, 제품을 다음과 같이 최국유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최공유의 사업 개시일은 2017년 7월 1일,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17년 7월 31일이다. 자, 그럼 자, 상대방이 사업 개시일이 7월 11일인데 7월 13일 날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7월 30일 했대요. 자, 일단 사업자 등록은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되죠? 그렇죠? 20일 이내 해야 되죠? 늦었죠? 그건 얘 사정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나는 지금 13일은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이니까 최공유 이름으로 해서 여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거죠. 도깨비로 발행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뭐 늦게 해서 뭐 사업자 등록 미등록에 대한 건 얘가 문제인 거고. 자, 나는 그럼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뭐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분계는 현금하면 끝나겠네요. 당연히 거래처는 최공유고. 자, 그럼 7월 13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 우린 전자제품을 10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최공유. 전자세금 계산서고 우리는 현금으로 전액받았으니까 그냥 현금이다라고 쓸게요. 자, 다음 8월 14일 날 제조 현장에서 사용할 화물용 트럭에 사용하기 위하여 덕K 주유소에서 경유 16만 5천원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했고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고, 제조 현장 사용할 화물 트럭에 기름 넣었으니까 우리는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기름 넣은 것은 덕K 주유소죠. 그럼 거래처는 덕K 주유소고, 자, 8월 14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는 경유를 넣었어요. 자, 16만 5천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우리 덕K 주유소, 카드사는 롯데카드. 자, 분기는 일단 4번 카드는 눌러보고 미지급금 카드사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차량 유지비 500번대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30일 비사업자인 건나라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원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간이영수증만 발급하였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간이영수증만 발행한 거니까 과세거래죠. 그럼 과세거래인데 증빙 안 주면 14건별이죠. 자, 그래서 매일매출 전표 8월 30일 날 14건별이고 제품 팔았고, 자, 얘도 33만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상대방은 건나라. 자, 분계는 일단 혼합을 해야겠네요. 우린 제품 매출한 거는 맞고 차변의 이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받았다. 자, 다음 5번 9월 15일 주식회사 소망은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리스 차량을 월 운용 리스료 66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아주캐피탈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운용 리스면 이런 말 없었어도 임차료라고 처리를 해요. 자,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그죠?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는 보통예금 돈 줬고 임차료 쓰라 그랬고 마케팅 부서 거니까 800번대 임차료고, 분기는 다 끝났네요. 자, 그럼 날짜 9월 15일 날 53번 메인 면세고 운용 리스료고, 금액은 66만원. 거래처는 아주캐피탈.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임차료 판관비에 보통예금에서 돈 줬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를 3번 문제 볼게요.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이용하여 아래 내역을 반영하시오. 단 입력된 전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이번엔 정산 탭을 쓰라고 한 거는 확정 신고니까. 그럼 확정 신고 때는 정산 탭에서 과세 기간 거 가지고 계산한 후에 예정 때 안분으로 불공제했던 걸 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예정 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125만 원이며 예정 신고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되었다.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공통매입세액은 이 금액이고 총 공급가액은 지금 얘가 1월부터 6월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얘 둘이 합친 4억 원이 총 공급가액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이다. 그럼 이 금액으로 불공제세액이 나오는데 125만 원 이거 빼고 나머지만 확정신고 때 불공제 되겠죠. 자, 그럼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1기 확정 기간으로 가고 자, 4월부터 6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 아니오라고 하고 총 공통매입세액은 1월부터 6월 거인 60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2억 5천과 1억 5천을 더한 4억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이라서 225만 원이 불공제 세액이네요. 그럼 이 중에서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은 기불공제 매입세액 125만 원 써주면 이번엔 100만 원만 불공제된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것만 요구한 거죠. 자, 다음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소망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서류 작성은 생략하며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작성할 것.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한다. 자, 그럼 먼저 부가가치 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고 자, 첫 번째 매출 자료에 매출 3억은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과세의 세금계산서 1번에 3억 원을 쓰고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5,50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밀발된 거 얘는 3번 칸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5천만 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4천만 원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5번 칸에 4천만 원이라고 쓰고 재화의 직수출은 1억인데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럼 영세율의 기타네. 그럼 6번 칸에 1억 원이라고 쓰고 다음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대요.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큼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매출세액에서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을 8번 칸에서 써주고 마이너스 100만 원. 다음 원재료 매입한 거 1억 8,500만 원 세입야한서 수취한 거. 이건 일반 매입이니까 10번에 1억 8,500에 1,850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접대비 관련 선물 세트 매입한 게 1,500만 원 세입야한서 수취한 거 있네요. 그럼 이것도 우리 일반 매입에 1,500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억 원이 될 거고, 여기엔 2억 원에 2천만 원이고, 일단 여기까지 다 넣은 후에 접대비니까 불공제 사유라서 16번 클릭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1,500만 원에 150만 원. 불공은 두 번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쓰고 16번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도 쓰고. 자, 지금 여기에는 번호가 옛날 문제라서 번호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버전하고 번호가 안 맞아서 자,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음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 자, 세금계산서 미수치했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는 14번에 일반 매입에 세금계산서에 저는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일반 매입에 700만 원에 70만 원. 다음 원재료 매입한 게 있는데 900만 원. 예정신고 누락분이며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했대요. 그럼 예정 때 누락한 거 매입에 관련된 거니까 12번에 오른쪽에 예정 누락분 37번으로 가서 900만 원에 90만 원이다. 다음 당사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함.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만원이죠. 자, 그러면 19번 클릭해서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만원 써주고, 그리고 가산세 확인해보면 가산세 계산할 거 있나요? 없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수치 잘못한 거 없고, 그리고 누락한 납부세액이 없죠. 환급세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가산세가 없네요. 이대로 저장하면 끝.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를 갈게요. 장기 차입금 중 다음의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유동성 대체를 하시오. 차입기관은 국민은행이고 2억 원. 차입기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회계기간이 2017년도예요. 그런데 예, 2018년도에 갚을 거니까 우리 만기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장기 차입금 이름 바꿔주는 문제죠. 자, 그럼 수동 결산으로 바로 가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는 장기 차입금 지워주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 그리고 국민은행 금액 2억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국민은행 2억 원이다. 자, 다음 2번
공장 화재보험료 900만 원을 9월 1일에 동부 화재에 지급하고 전액을 당해년도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월할 계산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이거부터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단기는 9, 10, 11, 12 4개월이죠. 그러면 4개월이고 자, 얘 1년치 보험료라서 900만 원인데 얘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75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4개월이면 올해 해당하는 거는 300만 원만 올해 거고 그러면 차기에 해당하는 거는 8개월이고 얘는 600만 원이다. 자, 먼저 이걸 파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분개했냐라는 걸 보는데 자, 문제에서 만약에 파악되시는 분은 지금 전부 다 보험료로 처리했다라고 적어놨죠. 지금 단기 거만 보험료고 차기 거는 선급 비용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0만 원을 보험료라고 처리했으니까 600만 원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600만 원 쓸 거예요. 자, 지금 보험료 계정 처리했다고 했는데도 분계가 눈에 안 들어오시면 얘는 항상 시험 때는 일반 전표 9월 1일 날 가보면 이렇게 분계되어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험료 되어 있으니까 12월 31일 날 대변에 보험료 공장 화재 보험료니까 500번대 보험료고 방금 900만 원 적혀 있는데 올해 거 300만 둬야 되니까 600 취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보험료가 비용인가 하면 선급 비용이다. 반대쪽은 나중에 수익인데 반대쪽 쓰면 성수 수익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어는 처리가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3번 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반영하시오. 자, 올해 7월 15일 날 샀네요. 500만 원에 상각기간 5년이고 정해법이고 월할 상각하며 판매 관리비로 처리할 것. 자, 이거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자, 얘 500만 원인데 정해법이고 잔존가액 없대요. 나누기 5 하면 100만 원 나올 거고 그리고 얘 이거 곱하기 지금 7월 15일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이니까 절반이겠죠. 그러면 이번 계산은 5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4번 문제 보면 대손 충당금 문제죠. 5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계산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얘 자동계산 가서 특허권에다가 50만 원 쓰셔도 되고 얘 지금 계산하는 게 힘드신 분은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고정자산 등록 가서 특허권이다라고 해서 어이구 얘 들어와 있네. 그죠? 엄청 친절하네. 그럼 여기에 지금 올해 거 50만 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자료 입력해서 블록에도 얘 들어와요.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는 되었고 자, 수동 계산하기 위해서 자동 계산하기 위해서 자동 계산으로 가서 자, 지금 방금 3번 있죠? 3번이 우리가 자동 계산할 거면 판관비 아래쪽에 무형자산 상각비 아래에 특허권 여기에다 50만 원 들어와야 돼요. 50만 원. 근데 방금처럼 고정자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넣으면 되고 들어와 있으면 위에 감가상각 버튼 누르면 얘 50만 원이다라고 떠요. 근데 다른 애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 특허권만 할 거니까 다른 거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특허권은 50만 원 들어오겠죠. 얘 계산 반영 눌러도 여기 50만 원 들어오고
직접 계산해서 50만 원 하셔도 되고, 다음 네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거 있죠.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면, 자, 위에 대손 삼각 버튼 누르고, 자, 설정률 대손율이 1%. 설정하라는 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업. 그럼 이거 뺀 나머지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설정하려고 하라고 한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설정하라고 한 경우도 있고, 전에 받으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정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 하라 그랬는데, 자, 둘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 뜨면 수동 계산하고 가야 되고, 플러스니까 이대로 아래 결산 반영이라고 누르면 돼요. 자, 그럼 5번 문제는 이익용 처분계약서 문제니까,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 들어왔으니까 전표 추가를 누르고 예라고 하면 자동 결산 붕괴 완료되고, 자, 얘는 끝났고, 자, 힘내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단계 이익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지키세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제조 원가 명세서 12월을 열고, 두 번째 손익 계산서 12월을 열고,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열면서 파보창 뜨면 아니요라고 하고, 그리고 입력 다 한 후에는 전표 추가. 4번은 재무 상태표인데 이거는 생략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기까지니까. 왜냐면 얘를 열면 방금 결산자료 입력까지 입력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출이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열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 들어가서 단기 순이익이 산출되고, 그 단기 순이익이 여기로 들어와야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여는데 기억 안 날 땐 이것만 열어요. 자, 그럼 방금 제조 원가 명세서 해서 엔터 치면 12월이에요. 엔터 치면 12월이고, 창 닫고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엔터 치면 12월이고, 창 닫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서 아니요라고 해야지 방금 단기 그 손익계산서께 들어오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 보면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18년 2월 25일이고 정기분 처분 확정일이 2017년 2월 25일 맞고, 자,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 보통주 현금 배당이면 여기 현금 배당에 여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미지급 배당금 적혀 있는 곳에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다음 보통주 주식 배당 200만 원 쓰는 것도 여기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위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쪽에 200만 원 쓰고. 자, 이 아래쪽은 어떤 내용이냐면 500만 원 현금 배당하는데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 예를 들어 300이고 우선주권 200이다. 이런 식으로 내역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안 써도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 현혹되라고 보통주다 이런 말을 표현 쓰는 거니까 거기 쓰는 게 아니고 미지급 배당금에 써야 돼요. 지금 여기에 써야 전표 추가하면 붕괴해 줄 거란 말이야. 붕괴가 돼야지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인 현금 배당에 최소 10% 적립하죠. 50만 원 여기에도 써주고.
여기도 써주고,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다 추가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 끝났네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소망의 급여 대장 내용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1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식대와 차량 유지비, 비과세 유형, 자가운전 보조금, 얘네들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신고일 현재 전월 2월된 미환급세액이 3만원 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아래 지급 내용이 상여금, 차량 유지비, 식대 이것뿐인데 얘 둘이가 우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공제는 특별한 거 없죠. 그럼 이번엔 이것만 가지고 좀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명이니까 자, 일단 원천징수 탭으로 가서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고 여기에 수당 공제에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뭐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부라고 하라고 한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뭐 이것만 보고 싶으면 이것만 체크해 놓고, 그럼 급여 지급일은 1월달 급여를 1월 31일이다라고 했고, 뭐 긴갑돌은 300만원에 50만원,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13만 5천원, 건강보험이 9만 1,800원, 장기요양보험료 일치하고 고용보험료 22,750원. 자, 이번에 소득세가 일치 안 하죠. 그러면 문제를 맞춰주고, 다음 기본급 250만원, 상여 50만원, 식대가 10만원이고, 앞에 제가 긴갑돌은 식대하고 얘 바뀌었어. 또 둘 다 20 잘못 썼죠. 차량 유지비가 20이고 식대는 10만원이었죠. 제가 잘못 써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었나 봐요. 자, 긴갑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없고, 국민연금은 11만 2,500원, 10만 6,500원, 고용보험은 19,500원. 자, 얘는 일치하네요. 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시험에서는 정답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찝찝하셔서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뭐 순서도 맞추고 자가운전 보조금 이쪽에 차량 유지비라고 쓰시면 지금 수당명 적혀 있는 곳이 지금 문제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글자들이니까 여기 글자 바꿔주면 지금 문제하고 동일한 글씨로 바뀌죠. 그래서 똑같이 만드실 분은 수당명 쪽만 수정하시면 돼요, 글자를. 자, 그럼 이제 두 명 입력이 끝났으니까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자, 여기 가서 1월부터 1월, 1월부터 1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세액 적혀 있는 것 왼쪽에 여기에 금액 3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시험에서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서 한 명이 1,000만원이 있어서 소득세가 마이너스 50이면 차월 2월 환급세액이 뜨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서 환급 신청한다고 나오면, 지금 제가 일부 중도퇴사 정산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 나온 경우를 예를 든 거예요. 나오면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환급 2월 되는 세액을 만약 있는 금액을 그대로
30만 2,930원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험에 전월 미환급생만 나오는데 중도투자정산하거나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크면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급한다라고 나오면 이쪽에도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건 여기 20번에 있는 금액 보고 그대로 오른쪽에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는 끝났고, 자,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고, 자, 다음 2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이재영 씨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써라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고 자녀 이하랑은 어린이 모델로 활동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고, 그럼 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어서 이하랑은 기본문제 대상이 안되네요. 자, 그리고 배우자 신소희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이며 모 김을숙은 소득이 없다. 그럼 근로소득만 총급여만 500이면 우린 소득 없는 거고, 그럼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뭐 장애 있으시고 어머니 67세니까 뭐 기본문제 대상에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지금은 기본문제 대상을 판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자,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는 문제가 없고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문제가 없고, 다음 본인 자동차 보험료도 문제될 게 없고, 본인 의료비는 본인에 쓰면 되고, 어머니 김을숙은 장애인에다 써주면 되고, 뭐 이하랑은 일반 우리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쓰면 되고, 자, 교육비 보면 다음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이하랑이 있는데, 이하랑은 지금 이세랑은 문제가 없는 애기인데 이하랑은 지금 소득 금액이 있는 아이죠. 그래서 교육비는 안 되겠네요.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있지만 안 되고, 자, 다음 기부금 영수증 있는데 기부한 사람이 이재영, 이재영은 본인이죠. 본인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막상 입력할 건 그렇게 안 많다, 그죠?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자, 이재영씨 적혀 있으니까, 자, 보험의 첫 번째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하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합쳐서 120만원 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도 120만원 쓰고, 자, 다음 우리 의료비에 가서 본인 거에 100만원 쓰고,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에 300만원 쓰고, 이하랑은 일반에다가 200만원 쓰고, 다음 교육비는 안 되는 거였고, 그럼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에 600만원이다. 본인 거 써주면, 자, 이번 문제는 끝났죠. 자, 그럼 이론 문제를 조금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항목은
첫 번째,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은 우리는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고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고 그래서 1번은 현금이고 2번에 당좌 예금은 우리는 현금성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죠. 3번의 장기 대여금은 얘는 우리 투자 자산으로 아예 가야 되는 거죠. 얘는 틀렸죠.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것도 안 되죠. 근데 어쩌다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채권인데 우리가 샀는데 얘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다면 4번 될 수 있는데 우리 방금 그런 생각 팍 안 들죠. 그래서 답이 3, 4번으로 잡아낸 거예요. 답이 3, 4번으로. 근데 확실한 건 3번은 확실히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원한 건 3번이었는데 4번은 우리도 누가 생각해도 얘가 현금성 자산 된다는 생각은 바로 안 되잖아요. 오히려 특이한 경우에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가법 이야기예요. 1번 재고자산의 손상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장부금액보다 하락하면 우리는 차감 계정을 달아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달아서 장부금액을 하락시키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재고자산의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우리 시가는 기간 말에 우리는 기말에 우리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해. 그리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건데, 자, 우리는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근데 얘가 돌아와서 환입이 일어난다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쓰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에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항목별로 하는 건데 얘가 구분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유사한 항목이라면 우리 한 번에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문제 없고 4번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한다. 원재료 투입해가지고 완성된 제품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거는 그냥 원재료 사온다면 얼마일 것인가 그런 현행 대체 원가를 쓰는 거니까 4번이 말도 안 되는 틀린 이야기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항상 유가증권 나오면 그거부터 파악해야 되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취득원가와 그리고 매각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은 전기말 평가했다면 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나올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할 때부터 손익을 인식 안 하다가 마지막 팔았을 때 하고만 차이 낼 거예요. 그럼 취득은 주당 6,000원에 했죠. 6만 원에 했죠. 그런데 처분은 주당 5만 원에 했죠. 그럼 주당 만원 손해봤네요. 만원 손해봤는데 120주니까 120만 원 손해봤다. 그래서 4번 나오겠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분개해 드릴게요. 자, 사왔을 때 6월 1일 날 보시면 자, 이 특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해라고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어요. 문제 나오니까 이야기한 거였어요. 16년 6월 1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만 원에 120주면 720만 원.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기억 안 나면 분개 다 해서 문제 푸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현금 720만 원이고 16년 12월 31일 날 이때 공정가치가 5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600만 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20만 원 나오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이다라고 써서 매도 가능 증권을 600만 원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17년 오늘 5월 1일 날 파는데 이때 우리는 똑같이 5만 원에 팔았네요. 일단 나는 대변에 지을 매도 가능 증권은 600만 원밖에 없고 그러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치워야 되고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거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600만 원이고 12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게 이거 물어봐서 120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기억하세요. 매도 가능 증권 사온 가격하고 처분한 가격하고 얘 둘이 차이가 무조건 처분 손익이라는 거예요. 사올 때도 취득시 부대 비용도 비용 처리 안 하는 애야. 평가에도 비용 처리 안 하는 애예요. 수입 비용 처리는 마지막 팔 때 한 번만 하니까 취득 원가하고 차이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붕괴하고 있는 건 시험 때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시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면 이때하고 차이를 조정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면 전기말 평가하고 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원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니면 붕괴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본인이 숙달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얘는 대변에 결국은 720만 원 내보내거든. 사온 가격은 내보내도록 붕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나요. 자, 다음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사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예요. 1번 사채는 재무상태표상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사채는 부채지. 얘가 자본 조정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기 감소한다. 자, 사채가 이번에 할증됐으면 많이 받았죠. 그랬다가 만기되면 액면가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장부 금액은 감소한다니까 2번은 맞네요. 자, 다음 4번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 이자율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기 감소한다.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둘 다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4번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 할증 발행된다. 시장 액면 이자가 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시장 이자가 더 크면 내가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해야지.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맞죠? 지금 사채 이야기가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립 한번 해둘 만하죠. 자, 다음 4번이 아니고 5번. 자, 다음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지금은 재화가 아니고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 인식이에요. 두 번째 거래 전체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근데 1번, 2번은 용역이든 재화든 수익 인식의 기본 요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 3번에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하는 거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렇다고 해서 완성 기준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지금 완료될 때까지 한다고 해서 틀린 거고 4번에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용역에 대해서 수익 인식하기 위해서 그 원가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어제 표현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직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쓴다라고 했죠. 이번에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분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하고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비라고 한다. 오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제가 표현할 때 직접 원가, 직접비 두 개 다 쓴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써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 간접비. 세 번째,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우리 변동비에서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였죠.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가공비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계한 원가를 말한다. 이 가공비가 가공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 써서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의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그럼 직접 재료비 물어봤으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해서 가공비 금액들 빼주면 되겠네요. 자, 제공품 T 계정을 보면 기초,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금액의 합이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은 100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50만 원이고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제일 마지막에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자, 얘 750인데 100이면 650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일단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했고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40%니까 550만 원에 40%를 하면 제조 간접비는 220만 원이라고 되는 거네요. 220만 원.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의 1.2배래요. 그럼 제조 간접비 220만 원에 1.2배를 하면 264만 원이 되네요. 64만 원. 그럼 이제 다 구했죠. 물어본 건 얘 물어봤는데 얘 세 개 합이 이거니까 650에서 얘 둘이 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 650만 원에 264만 원 빼기 220만 원 하면 166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의 기본 틀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계급, 세무이급, 세무이급 다 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험에 계속 나올 거니까 한 번은 인지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8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계 작업 시간당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자, 이번 예정 배부율 물어봤네요. 자, 일단 실제 발생액이 있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있고 과소 배부 정보가 있네. 그럼 우리 다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예정 배부액은 우리 지금 푼 문제만 해도 얘 많이 풀었죠. 예정 배부율 물어보는 거.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다. 얘를 계속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하고 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얘 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예정 배부액 구하기 위해서 실제 발생액이 실제가 2,500만 원 발생했는데 얘는 과소 배부한 거래요. 과소 배부 100만 원이면
예상을 얼마 했다는 이야기죠? 얘는 2,400만 원을 예상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항상 예상을 작게 했다, 예상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 그랬잖아. 그 예상을 작게 했으니까 100만 원 과소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실제 조업도가 얼마예요?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500이니까 그러면 2,400만 원을 500으로 나눠주면 48,000이네 얘는. 그래서 답은 시간당 48,000인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자, 다음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자, 이거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하는 게 맞는 거. 건설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큰 거고, 우리 휴대폰, 필기류, 냉장고 이걸 한 개씩 계산하는 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휴대폰 한 개만 가지고 얘 만드는데 부품값 얼마 들고 인건비 얼마 들고 다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물론 다이아 박힌 주문 제작 휴대폰이면 몰라.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덩치 큰 건설업이 개별 원가 계산이고 1번이고. 자, 다음 10번. 자, 종합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의 선의선출법을 사용하여 단기에 실제 발생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계산하면 되지. 자, 기초, 기말, 완성 정보가 있고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있죠. 자, 그리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투입된다. 공손이나 작업 폐물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거고. 자, 그럼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그냥 100% 전부 다로 완성품은 4,000단위, 기말은 1,200단위, 기초는 1,000단위. 그래서 얘는 4,200개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고 가공비는 완성 4,000개에 기말 1,200인데 60%면 720개고 그리고 1,000개의 기초가 30%면 300개고 그럼 얘는 4,420개가 되겠죠.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 구했으니까 얘 금액 구하려면 얘가 지금 개수인데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재료비는 1,000원이고 가공비는 개당 1,200원이래요. 그럼 얘는 420만 원이고 얘는 530만 4천 원이 되겠네요. 합치면 950만 4천 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국외 제공 용역. 자, 국외 제공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행해봐야 실익이 없겠죠. 외국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면제 대상이고 2번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업체 간의 재화의 공급.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업체끼리 하는 건 영세율도 아니에요. 그게 다 얘는 10%로 일반 과세로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은 아닌 것이니까 답이고 무인 자판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4번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건 선생님이 와서 발행해줄 대상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1번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인 농수산축산인상품. 비식용은 국산은 면세, 수입산은 과세죠. 그죠?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가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료. 주택의 우리는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가주택이다 이런 구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임대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면세고, 수표, 인지, 증지, 복권 이것도 면세고. 우리 이거 몰라도 4번 보니까 과세 대상이라는 거 알겠죠? 우리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기에 운송용료, 우리 KTX, 항공기 이런 건 다 과세품들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환급 이야기예요. 1번 일반 환급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정기신고는 환급 언제까지 해주죠? 몰라? 우리 건물등 감가상가 자산취득명세서 하면서 조기환급부로 구경하러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그죠? 자, 정기환급은 30일, 조기환급은 절반인 15일인데, 근데 얘는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그래서 제가 7월 25일 날 하면 8월 24일 날 이상이 31일인데 해주더라 뭐 이런 말 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이라 그래서 이 달의 말일로부터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신고한 날로부터 확정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와 설비 투자를 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영세율 대상이 영세율 그 조기환급 대상이 영세율 수출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설비하는 경우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조기환급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매월 된다라는 거고, 4번의 예정신고 기한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한다. 자, 조기환급은 우리가 신고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내가 뭔가를 영세율로 했는데 일반 과세로 처리해 버릴 거라 고정자산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4월 달에 일어난 거면 5월 25일 날 신고하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 6월 10일경에 환급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조기환급이에요. 틀린 거는 1번.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1번 사채이자. 사채이자나 증권 할인액들은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고, 2번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 운용 수익이 있어요. 얘는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이. 얘도 우리 이자 소득이죠. 그리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이자 받은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개인 사업자 이영희는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한 결과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소득세도 개인 조정이라는 걸 하는데 사업소득자는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에서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수익. 이걸 지금 여기에서는 총 수입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걸 필요 경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산입이라는 건 여기에 더하라, 불산입이라는 건 넣지 말라 이야기예요. 산입 불산입이라는 건 산입은 넣어라, 불산입은 넣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세무조정 항목이 100만 원 있다는 건 이만큼 우리는 회계상 용어로 하면 수익이 100만 원 더 산입 집어넣으란 이야기예요. 얘를 100만 원 더 집어넣으란 이야기고, 다음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 항목이 9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비용인데 불산입이라는 건 비용에서 빼란 이야기예요. 불산입은 비용 아니다 이야기인 거예요. 불산입은. 그러면 얘는 900만 원이 비용 아니란 이야기예요. 비용이 아니면 얘는 이익이 이만큼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두 개만 가지고 보면 얘 이만큼 너 더 번 거야 라고 하니까 100만 원 더 늘어날 거고, 이만큼 너 비용 아니야 그럼 또 900만 원 더 늘어나겠죠. 자, 다음 필요경비 산입 세무조정 항목은 이번엔 필요경비로 비용이야 라고 말하는 게 800만 원 산입이다라니까 800만 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총수익 금액 불산입 너 번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게 600만 원이 있어요. 600만 원. 자, 그럼 수익은 금액이 마이너스 500이 나오고, 비용은 금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수익에서 500만 원 빼줘야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일단 500만 원 남을 건데, 100만 원 비용 아니야 라고 하면 이익이 100만 원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 더해서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비용은 우리가 이익에서 빼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로 이익은 더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익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음에 저와 같이 법인세를 공부하시면 하고 쓸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